예, 방금 소개받은 이대순입니다. 저는 사실 시민운동을 아주 오래 했어요. 한 30년쯤 한 것 같아요. 30년쯤 했는데 그 분야 자체가 일반적인 인권 이런 분야가 아니고 경제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금융 분야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이형 감센터라는 것들을 특이형 감센터를 만들어서 뭐 경실련도 제가 계속 활동했습니다만 이 론스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여러 금융 사건들을 쭉 시민들 편에서 피해자 편에서 싸워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김덕규 선생, 김덕규 선생 말씀하신 거기에 좀 오버랩되면서 그 빈틈이라기보다도 같이 생각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민이 지금 다들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지금 세계 10위 안팎 11, 뭐 11위 왔다면서 어쨌든 굉장히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커진 덩치에 맞는 뭔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 파충류나 이런 외피를 벗고 새로운 탈피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좀 와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다 보니까는 이 작은 껍질에 갇혀서 잡은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건데 또 거기에 이제 인구 문제까지 뭐 노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10달이 다 됐는데 이 아이가 출산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 이걸 못 나면은 산모마저 죽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뭐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뭐 토론문을 간단히 썼습니다만은 이 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구 문제, 이제 올해 58년생이 지금 올해 65세죠. 65세가 뭐 일을 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계속 일하는 효율성이라든지 노동의 강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58년생부터 시작된 이 앞으로의 어떤 뭐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인구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부담을 낳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요새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게 야, 이러면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도 받고 그래서 다민족 국가로 바꿔서 우리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까 김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뭐 강국문이 대국문이 이 얘기가 지금 물밑에서 특히 이제 식자들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오래전에 그냥 우연히 책을 한 권 봤어요. 그 제국의 미래라는 책인데 이게 뭐 에이미 추한가요? 하버드 교수. 거기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느 사회에 들어가도 쉽게 동화가 안 돼요. 그들 나름대로 또 문화적 정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이슬람 가지고 그 안에서 뭐 폭동나거나 뭐 시위나거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슬람이라서 그렇지 않죠.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에이미 추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프랑스든 독일이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이주민들 이 사람들은 구태여 자기가 독일인이 안 돼도 다른 경제적 이유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꼭 자기가 독일인이어야 될 이유가 자기로서는 큰 이익이 그게 없어요. 그냥 그 나라에 살면 되는 거지. 독일인으로서 자기의 비전 그것으로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끌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인인 경우, 미국 시민인 경우
그로 인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터키에서 왔어도 사우디에서 왔어도 자기 정체성을 미국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터키에서 왔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터키 살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오는가? 사실 이게 레임추아 교수 얘기하는 거 우리 김동규 선생님 같은 얘기예요. 대국이죠, 대국. 그걸 요새 이제 요새 최근에 제가 뭐 여기 독서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책들을 좀 같이 읽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세모그루라고 대단 아세모그루라고 뭐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죠. 그리고 쭉 보면은 포용적 정치, 포용적 경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앞서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대국을 통해서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오늘 오면서 오늘 토론자로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김 선생님 얘기하고 쭉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화주의라는 얘기, 공화주의 포럼, 뭐 공화주의, 21세기 공화주의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공화주의에도 머리에 확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순수한 민주주의 이것이 공화주의 논리에서 보완이 돼야지 이것이 올바른 민주공화국이 된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제 사실 정치라는 거는 한 단어 가지고 대중한테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 다가가야 돼요. 근데 이 공화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해도 확 다가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글쎄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졌던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뭐 그때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변호사로서 좀 영향을 얻으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욕심에서 어줍지 않게 원서라고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지 프리드먼의 100년 후에 세계가 됐습니다. 그 서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엠퍼러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가 위기인데 왜? 미국의 엠퍼러리즘이 이것이 갑작스레 퍼지고 있어서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 이게 이제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서문의 내용인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엠퍼러리즘이 제가 알고 있는 엠퍼러리즘, 제국주의는 19세기,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는 굉장히 잔인한 제국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도 그렇고 영국의 제국주의조차도 사실 굉장히 잔인한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에 1차, 2차 대전을 거치고 나서 미국이 패권을 잡고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잔인한 제국주의를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혀 이게 안 맞아요. 과거에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 19세기, 20세기에 그들이 했던 제국주의 방식하고 미국이 하는 그것은 사실 같은 단어로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아주 안 맞고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제국주의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사실은 언어가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규정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단어를 바꿔야 돼요. 그거 제국주의 아니잖아요, 사실은. 과거의 의미에서 그 제국주의가 지금 미국의 정치 행태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죠. 바꿔야죠. 그래서 나온 게 뭐 신자유주의, 세계주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것이 우리한테 낯설어서 또 너무 학술적이어서 확 안 닿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파진영뿐만 아니라 사실 지식인 계층에서 여기 이 부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용어는 자연스럽게 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게 거기다 대체 개념으로서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그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나오는 게 바로 포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용적 정치, 포용적 경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나오는 새로운 화두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중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포맷이죠,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포맷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야, 지금 우리가 이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면 이 껍질을 갇혀 죽는다. 그런 지금 분명한 위기에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명을 보면 상당한 지식인들이고 상당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이가 들면 다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토론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짧게 끝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뭐 대충 이제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이 자리하고는 안 맞지만 이해가 할까 말까는 요 말을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특히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저처럼 경제 분야나 금융 분야에서 오래 특히 이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 계속 그것을 봐온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래된 돈과 새로운 돈에 뭐 전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추동하는 세력도 한 가지 세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력일 겁니다. 하지만 오래된 돈이라는 건 사실은 뭡니까? 그게 이제 엑슨이든 모빌이든 간에 에너지 관련된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새로운 돈은 뭡니까? 지금 뭐 탄소 제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뭐 지금의 그 과거의 화석 연료 시대를 대체해야 되나 그런 이 경제 세력들. 옆에 보면 이제 IT를 중심으로 한 AI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겠죠. 이런 건 어쨌든 좌우지간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대형 유전 자체가 기존 석유 메이저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쉐보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에서 비껴나 있는 미국의 정유업체가 개발한 대형 유전이죠. 그래서 간단치 않다. 특히 이런 대경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